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사회문화 특기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선생님은 김지선이고요. 오늘은 3강입니다. 여러분 3강은 우리가 이제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건데, 여러분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던 거를 잠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한동안 되게 유행했던 책이 있었어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생명의 가치가 얼마냐? 라고 묻는 대목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생명에게 투자를 할 만하다. 이만큼까지 난 돈을 쓸 수 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돈의 액수, 라는 것으로서 내가 이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동일한 맥락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1시간을 투자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2시간을 투자한 사람이 있을 텐데, 1시간을 투자한 사람보다는 2시간을 투자한 사람이 나를 더 아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나에게 보여주는 그 시간의 크기만큼 나를 사랑한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간을 많이 쓰면 쓸수록 그것만이 나에게 보여주는 마음의 크기이다 라고 단정 짓기도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내가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을 때 이렇게 수치화되고 계량화된, 뭔가 숫자화된 것으로 지표를 나타내서 측정할 수가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게 될 것은 자료 수집 방법 2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2가지만, 양적 연구냐 질적 연구냐 2가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되는 건데, 이 2가지 연구에서 알아야 될 개념들이 조금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정신 차리고 선생님이랑 3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양적인 연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양보다 질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할 때 그때의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양적 연구다 라고 하는 것은 양에 집중해 보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양적 연구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교재에 따르면 계량화된 자료 수집과 그리고 통계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계량화, 그죠? 계량화된 자료 수집이다 라고 했는데, 계량이라고 하는 거, 요리 좀 한 친구들은 계량컵, 가사 시간에 이런 거 배웠죠? 몇 그램이냐, 이게 몇 밀리냐 라고 재는 게 계량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계량화,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계량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편안하게 여러분들은 수치화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숫자로 나타낼 수 있고 잴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이 자료를 통계 또 분석을 통해서 내가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이 양적 연구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양적 연구의 목적은 뭐냐면 사회 문화 현상이라는 것에 내재한 규칙을 찾아보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규칙성을 발견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법칙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사회문화 현상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정의를 배웠고요. 이러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라고 해서 기능론, 갈등론, 또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배웠는데, 그러면 이 사회문화 현상이라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사회문화 현상이라는 것 자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다르단 말이죠. 아까 오프닝에 얘기를 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이렇게 수치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규칙을 발견을 해서 자연현상이 있는 것처럼 뭔가 우리도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이 바로 이 양적 연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또 나의 인생에 대해서 좀 어렵다, 힘들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문화 현상에서 법칙이라고 하는 게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 뭐였냐라고 얘기할 때 확률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우리가 편하게 하는 얘기로 하면 뭐 사바사다, 그죠? 사람마다 다르고 또 케바케다라고 해서 케이스마다 다르고 양반양이다라고 해서 이제 고양이마다 특성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제 법칙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법칙을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양적 연구에서 이렇게 우리가 규칙성을 발견하거나 일반화를 할 수 있고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것에 전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자연현상이나 사회문화현상이 기본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그대로 사회문화현상에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방법이 하나다, 자연현상이나 사회문화현상이나 같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방법론적 일원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 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양적 연구의 기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제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현상에 대한 우리가 뭐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측정이 가능하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나한테 1시간을 투자했다, 1시간을 보냈다, 2시간을 보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측정과 계량화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측정과 계량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을 할 수 있다? 통계 분석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현상에도 일정한 무엇이 따른다? 규칙이 따른다. 규칙성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3번은 자연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법칙을 발견하듯이 사회문화현상에 대한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법칙 발견이나 일반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죠? 그래서 다른 점과 공통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지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은 이제 다른 현상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에만 우리가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항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 자연현상이든 사회문화현상이든 우리가 사회과학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요, 사회과학에서도 과학적인 연구를 추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양적 연구이든 또 뒤에서 배우게 되는 질적 연구이든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과학적인 연구라는 것,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일반적인 연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일반적인 연구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여러분 순서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1번, 2번, 또 3번, 4번, 5번 이렇게 1, 2, 3, 4, 5로 순서가 매겨져 있는데요. 이 순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순서를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각각의 단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겠죠. 자, 첫 번째, 양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연구할 때는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무 쉽고 당연한 것인데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처음이죠. 많고 많은 사회 문화 현상 중에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싶겠다 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것이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이것을 연구의 주제로 삼아야겠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결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론이나 가설, 또 새롭게 나타난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으로부터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가설 설정인데, 요거 별표 치고 잘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가설은 뭘까요? 양적 연구의 목표가 뭔지를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양적 연구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가 뭐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법칙, 규칙을 발견해서 이제 일반화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때 아직 내가 연구에서 실제로 검증이 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법칙이다, 이게 규칙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가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에 대한 뭐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도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설을 쉽게 풀어서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잠정적인 결론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잠정이라는 것은 아직은 이게 검증이 안 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검증은 안 됐지만 내가 생각할 때 답, 내가 생각할 때 결론이다 라고 해서 잠정적 결론을 제시한 단계다 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가설이라는 것에는요 변인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인과 변인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정한 거다라고 하는 거, 요거 두 개지 포인트를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변인과 변인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변인이 몇 개 필요하다고요? 두 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변인이 두 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변인과 이 변인의 관계는 그래서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까지 명확하게 밝혀야만 우리가 그것을 가설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짚으셔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 가설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변인, 가설에 나오는 두 가지 변인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요거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약간 헷갈렸다면 완벽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되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라는 것은 원래 자연과학의 실험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독립변인은 조작변인이라고도 하는데 실험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변인이고, 종속변인은 독립변인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요인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자, 첫 번째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것은 뭘까요? 독립변인은 조작변인이라고도 한다라고 해서 두 개가 이제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실험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변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편하게 그냥 이해를 하시려면 독립변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내가 움직이는 그러한 요인이기 때문에 얘를 원인이다, 어떠한 일의 인과를 이제 분석을 할 때 원인이 되는 요인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종속변인은 독립변인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 얘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자, 여러분 종속되어 있다. 내가 어디에 종속되어 있다. 그럼 거기에 딸려가는 거잖아요. 주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과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원인이 바뀌면 그에 따라 결과도 영향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측면, 그 다음 결과가 되는 측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 방금 전에 한 거니까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설을 우리가 뭐라고 다르게 표현을 했었냐면 잠정적인 결론이다 라고도 표현을 했었는데,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진술로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아까보다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었는데, 가설에서는 변인과 변인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독립변인만 두 개가 있다거나 아니면 종속변인만 두 개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변인과 변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 변인은 독립변인, 두 번째 변인은 종속변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가설이라는 것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를 나타낸 문장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은 학생일수록 학교 생활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독립변인 또 종속변인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독립변인이라는 것은 내가 주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원인에 해당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의존도가 되는 것이고,
학교 생활의 만족도는 종속 변인이 되는 것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은 학생일수록 학교 생활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앞에 나오는 게 독립변인, 뒤에 나오는 게 종속변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해도 이제 답을 맞힌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독립변인이라는 것은 원인이 되는 요인이라고 했죠. 앞에 나오는 요인이 아닙니다. 다르게 얘기를 하면, 자, 선생님이 학교 생활의 만족도는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을수록 높다 라고 서술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앞에 나오는 요인은 학교 생활의 만족도가 되는데 학교 생활의 만족도 자체가 움직인 거, 주체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스마트폰의 의존도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문두 앞에 이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뭐다? 종속변인이다 라고 하는 거, 요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개념 플러스 별표 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설 설정이라는 것에서 완벽하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 연구의 설계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거가 법칙인 것 같아. 이게 진짜 법칙인지 아닌지 한번 연구를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죠. 우리가 첫 번째 어떤 게 주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는 수능에서도 이제 나오는 개념, 선지 중에 하나, 보기 중에 하나로 이제 자주 구성이 되기 때문에 개념의가 생략이 되기도 하지만 조작적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개념인데 얘는 이제 우리가 수능 특강이 워낙 교재로도 많이 학교에서 사용을 하니까 또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면 학교에서 서술형 문제 내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의 조작적 정의 별표 치고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개념의 조작적 정의란 건 뭐냐면요.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하는 것으로 추상적 개념의 속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를 선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이야기냐? 우리가 양적 연구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사회문화 현상이라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은 계량화, 수치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언급하는 사회문화 현상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계량화, 수치화 가능한 무언가 다른 지표로 바꿔줘야만 수치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여러분의 성실도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성실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것을 어떻게 수치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거 내가 이 학생의 성실도를 볼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뭐 쓸까요? 여러분 우리가 출석률 이런 거 보죠. 그죠? 출석률, 무단 출석이 하나도 없으면 진짜 성실한 거다. 무단 출석이 몇 회면 몇 회면 몇 회면 많으면 많을수록 성실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성실도다, 학생의 성실도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뭘로 변환을 했습니까? 출석률로 변환을 했죠. 이러한 것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의 선함을 보고 싶다. 이 사람의 선함이라는 걸 과연 어떻게 수치화, 개념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이 한 해에 낸 기부금이 나의 소득 중에서 몇 %가 되느냐 뭐 이런 걸로 측정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변형을 해주는 거. 이것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고요. 그 다음에 연구를 설계할 때에는 어떤 단계가 필요하냐? 세부 실행 계획을 구상을 하게 되는데 자, 내가 생각할 때 가설이 이거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지표들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누구에게 연구를 할 것이냐? 또 뒤에서 배우게 될 자료 수집 방법들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사용을 할 것이고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이고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세부적인 계획들을 또 설정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연구의 설계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
다시 한번 볼게요. 워낙 중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교재에 있는 것을 살펴보면은 자,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한 단어로 그럼 편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수치화, 계량화가 가능하냐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제정이 된 사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실성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성을 들이고자 하는 태도이다. 이렇게 다르게 진술할 수도 있지만 자, 여러분 기준을 여기에다 두시면요. 이거 계량화 가능합니까? 수치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두 번째를 보시면 자, 성실성은 직장 생활에서 한 달 동안 지각의 횟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0번, 1번, 2번, 10번, 30번 이런 식으로 이제 수치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무엇인지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 체크를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답, 내가 생각하는 법칙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에게 이런 기간 동안 이러한 자료 수집 방법을 가지고 해야지 라고 결정을 한 다음에는 이제 내가 그동안 연구한 그 데이터, 결과를 모으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자료 수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뭐뭐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경험적인 자료다 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험적인 자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 강에서 배웠었죠. 여기에서 이제 경험이라는 것은 선험에 대비된다라고 해서 내가 주로 우리가 이제 직접 알 수 있는 것들, 그죠? 지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라서 지금 경험적인 자료를 수집한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양적 연구에서 이제 주로 활용을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다? 뭐 통계와 같은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여러분 다시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일단 알아주고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질문지나 실험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료를 모았으면 이거 그냥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냥 자료만 뭉쳐져 있으면 이걸 분석해야 의미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분석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여 분석하는 과정으로 주로 양적 연구에서는 통계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게 된다. 왜냐하면 양적 연구라는 것은 보통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변인과 변인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설정한 이 변인 간의 관계가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6번에 보시면 그래서 내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한 가설이 맞느냐 틀리느냐 라고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가설의 검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집된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서 가설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가설은 수용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 별표 치고 잘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학생들 보면은요, 요 문장을 이제 교묘하게 선지에서 풀어냈을 때 낚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검증이라는 것, 그 다음에 수용과 기각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세 가지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검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가설을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각이 될 수도 있고 수용이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다시 여러분 써드리면은요. 검증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수용이라는 결과, 그 다음에 기각이라는 결과 둘 다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둘 다를 포함하는 개념이 검증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X라는 요인이 증가하면 Y라는 요인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하나 세웠어요. 근데 실제로 자료 분석을 해보니까 X가 증가하니까 Y가 증가하더라 라고 하면 이것이 검증이 되었고 수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선생님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X가 증가하는데 Y가 감소해요. 아니면 X가 증가했는데 Y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수용이 되는 게 아니라 기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기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검증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지금 검증의 종류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수용과 기각으로 나뉘기 때문에 가설이 기각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검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많이 하는 실수가 검증과 수용이 같다라고 이제 착각을 해서 선지를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검증이라는 것은 뭐도 포함한다? 기각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별표 치고 잘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낚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의 선생님이 치트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 바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가설의 검증은 뭐와 뭐로 나뉜다? 기각과 수용으로 나뉜다 라고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선지 보면 이거 낚이려고 할 때 선생님이 지금 밑에 화면 밑에 띄워준 요 말을 잘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번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결론을 도출하고 그 다음 양적 연구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일반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연구 주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다른 상황에도 적용이 가능한 일반화, 규칙성을 찾아서 일반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순서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양적 연구는 어떠한 측면에서 장점이 있느냐?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측정과 계량화, 통계 분석을 통해서 정밀하고 정확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법칙 발견, 일반화의 정립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표 자체가 일반화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건데 사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회문화 현상이라는 것에서 법칙을 찾아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법칙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 굉장히 불안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어떤 일에 대해서 법칙이 좀 있어요. 비록 100%는 아니더라도 이제 개연성을 지니고 어느 정도의 규칙성, 인과관계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좀 덜 불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양적 연구가 유용성을 지닌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 계량화하여서 분석하기 곤란한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우리가 개념의 조작적인 정의라고 하는 단계를 거친다고 해도 100%다 수치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는 적합하지 않고 행위 주체인 인간의 주관적인 의도나 동기를 배제한 연구를 함으로써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피상적인 연구에 그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프닝에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나한테 1시간을 쓸 수 있다. 또 2시간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물론 시간을 많이 쓰면 그만큼 나에 대한 이제 정성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자소서 들고 갔는데 선생님이 1시간 봐줬어요. 2시간 봐줬어요. 3시간 봐줬어요. 무조건 3시간 봐준 선생님이 나를 아끼는 것이냐 더 아끼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왜 내가 3시간이 걸렸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면 내가 고칠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3시간을 투자해야 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의 표면만 아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한계로서 이제 지적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양적 연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